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A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소 직원과 연예인 지망생 등 7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참사 후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도 폭력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검사 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검사 탄핵도 예고했는데 탄핵 남발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유명 영화배우 A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직원과 연예인 지망생 등 7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은아 기자입니다.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명 배우 A씨. 인천경찰청은 유흥업소 마약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유흥업소 직원, 연예인 지망생 등 총 8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대마 등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는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씨의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오후 5시 23분쯤 전북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앞서가던 버스의 뒷부분도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7분쯤 전남 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참사 후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도 폭력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웁니다. So we came here to show our support and our solidarity with the people in Palestine.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보는 중동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 튀니지, 이란 등 이슬람권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폭력적으로 변한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중동 밖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미국에선 유대인 평화운동가 수백 명이 미 국회의사당 부속 건물을 점거했고 독일 베를린 유대인 시설에는 화염병이 투척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failed. The risk of an expansion of this conflict is real. Very, very real and extremely dangerous.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수십 건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동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139개 기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연이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쇄신 작업에 착수하며 야당과 불필요하게 싸우는 모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연이틀 공개적으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소통 부족을 인정한 윤 대통령 발언에 여권에선 변화 요구에 호응한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명직 지도부 교체로 혼란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정책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민심을 천검같이 받들어 철저하게 국민 중심 민생 우선의 자세로 임해 가겠습니다. 우선 전국 거리에 내건 야당 비난 현수막을 전부 철거하고 정쟁용 당내 TF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장을 야기했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필요한 기능들은 통폐합하거나 해서 정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같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엔 인천이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을 임명해 2기 지도부 중 5명이 수도권 출신이 됐습니다. 당 쇄신안을 책임질 혁신위원장 인선은 최종 후보를 놓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주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 당무에 복귀합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첫 일정은 최고위원회입니다. 첫 안건은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충청권 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됐지만 충청과 호남을 배려하겠다. 그리고 여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고 계신데. 박 전 구청장이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 처리는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지금 홀드하자. 친명계에선 당을 혼란에 밀어넣은 해당 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보복성 징계를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계파 간 통합행보의 일환으로 징계 여부의 결정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하지 않고 매듭 짓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정 운영에 이 변화가 올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거듭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자, 대통령이 직접 이 반성을 언급하고 또 이것도 한 번이 아니죠. 연일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의 화법과는 이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죠.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신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차분한 변화. 두 번째는 소통하라. 나도 소통하겠다는 것. 이제는 드디어 민생 현장을 나부터 파고 들겠다.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니 네. 어느 정도까지 바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신호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변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2달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폭파시켰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한 정치권에 무엇보다도 빚진 의식이 없을 거예요. 부채 의식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운신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에서 그만둔 지 흔히 하는 말로 뭐 8개월 만에 또 대선 출마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심지어는 입당한 지 98일 만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 네. 그 후로는 쭉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 승리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대통령 됐지, 지방선거 이겼지, 여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냈지. 쭉 이렇게 오다가 강서구청 선거에서 덜컥 예. 첫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는 첫 패배를 당한 거니까 아마 예. 속이 많이 쓰리고 저는 반성이라 보면 자기를 많이 돌아볼 것 같아요. 대통령. 예. 돌아보고 또 변화도 신호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진단해 네네, 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윤 대통령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분명 야당과의 소통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뭐 전혀 짐작할 길은 없죠. 네. 사실 지금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지금 덜커덕 정치에 들어와서 대선을 치러봤죠. 예, 경선을 통해서 대선을 치렀는데 예. 사실 작은 선거가 훨씬 어렵습니다. 큰 선거는 오히려 큰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 후보가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예. 작은 선거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 건데 예. 이 말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진짜로 반성을 하고 소통을 생각한다면 강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책임을 가진다, 예. 느낀다. 이런 정도 비슷한 얘기가 좀 한마디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예. 진짜 변화를 하려면은 금방 말씀드린 실제 소통, 그것도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이게 필요하고요. 네. 당정대 인사와 정책에서 뭐가 변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것을 네. 언제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 일부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이제 국회를 가니까 그때 혹시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물밑에서 뭐 그런 작업을 한다가 이런 건 감지가 되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한 일주일여 동안이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메시지를 연일 내놓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뭘 어떻게 바꿀지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겠죠. 여기에 지적해서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민과의 대화 창구,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뭐냐면은 네네.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 예. 대국민 담화, 뭐 국민과의 대화, 라디오 방송 이런 걸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나 현장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그게 소통이라면 한쪽에서는 당내, 여당 내 비주류와의 전 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멀어진 네네. 안철수,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럼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멀어진 사람까지도 가까이 하면서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예.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예. 또 하나는 뭐랄까 정책 분야인데 정책에 대해서도 뭐랄까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말하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전달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나와서는 안 될 몇 달 걸릴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 가려면 국민들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변한지 두고 보자 이런 심사일터인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면 절대 그게 나와서는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참모진을 질타했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예. 시간이 걸 것을 각오하고 꾸준하게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 만찬양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극찬하면서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일반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김한길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 네, 그래서 네. 지금 벌써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1년 반쯤 됐고요. 예. 지금 1기가 끝나고 벌써 2기가 출범을 했거든요. 1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손을 뗐기 때문에요. 네네. 이 사람이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비교해 보면은 예. 거기서도 인사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 분이 그저께 만나가지고 서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남자들이 극찬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라는 정도로 세게 극찬을 했어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의 지금까지 했던 일이 도 주목을 받지만 예. 또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어디로 갈 거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걸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거? 김한길 위원장이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같이 1년 반 동안 얼굴을 내놓지 않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를 지금 예. 아마 이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마 2, 3일 안에 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뭔지는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한길 위원장 윤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현안을 이야기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모종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 아까 좀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오른쪽에 김한길 위원장이 앉고 왼쪽에 김기현 대표가 앉고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당에 대해서도 통합위원회에서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할 정도니까 뭐가 예. 의미 있는 거 분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전 의원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략적 예비군이다. 전략 예비대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예. 말을 바꾸면 만일에 한 12월 정도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지도나 이런 데서 성과를 내면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예. 그 정치 의미가 있는 거고 뭐냐 그러면 김한길 씨의 장점은 한마디로 수도권과 중도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으로 지적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분명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저분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이 쌓이고 불신은 좀 쌓여 있어 이게 제약 요인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쓰임새는 많은 분으로 아마 대통령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장 구인난이 있다니까 혁신위원장으로 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가결파 징계에 다시 군부를 떼는 모양새인데 그간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격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 쭉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체포한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물론 또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연이어 부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 있지만 최고위원들 오히려 징계에 앞장서는 모양새. 글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 시나리오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하는 채 하겠죠. 하는 채. 네, 일단은 윤리위로 넘기려면은요. 초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 초벌 조사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령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 이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모습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세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것이 가시화가 돼서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난과 비판을 민주당이 모두 감내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징계 상황까지 가서 윤리위가 열리고 이 난리 법석을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 민주당한테 절대 바람직하거나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을 감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직전에서 하는 채까지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모든 환난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나?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역할을 분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굿캅 배드캅 그거 할 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알아가지고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밑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발언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제지를 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신 의원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정 최고위원은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죠. 다만 뭐 정청래, 이재명 두 분이서 이렇게 뭐 합을 맞췄다. 흔히 하는 말로 짜고 한다는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공격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운신일포가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화합과 포용의 원칙 아래, 큰 기치 아래 아마 이재명 대표는 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유일한 이유는 총선 승리 때문이에요. 당이 비명, 반명, 친명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거라고 보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진명 나오는 얘기가요. 현재 친명계는 물론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가결파 징계 요구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죠. 가결파 5명 모두 아니어도 한두 명이라도 징계를 해서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까 이런 가결파에 대한 징계 부분은요? 지금 강성 지지층을 달랜다는 필요는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 분명해 보이는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것은 오로지 이 대표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것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본인의 당내 입지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물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분란을 하는 것보다는 분란의 직전까지 가고 나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통합과 단합과 뭐 하여튼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합과 포용과 뭐 이런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해피엔딩을 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전략을 구사하지만 당장 뭐 송갑석 의원 자리에 대해서 인선할 때 보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냥 화합을 하려는 건지
자기 친명계를 심으려는지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거의 임명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친이낙연계로 지금 활동을 해왔던 현직 의원에 대한 예. 이상한 메시지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접은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김남국 의원들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가결파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했던 말이 뭐냐, 무소속인데 왜 남의 당일에 관여하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비판하면 당무 관여냐 뭐 이런 건데 예.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유심히 봤던 게 김남국 의원이 조응천 의원을 공격한 대목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라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라. 예. 이 말이 이제 주류가 비주를 보는 시각, 친명 쪽에서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되는 거죠. 네. 저들 다 경선 탈락이 무서워서 공천 때문에 저렇게 반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 대목으로 보여져서 예. 흥미 있게 봤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니까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JTBC가요. 자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이 조사 결과 내용 최민식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간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금은 뉴스타파로 이직한 봉지욱 기자가 대선 직전 보도한 3건의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 겁니다. 앞서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희영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입니다. 보도의 핵심 근거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봉 기자 등 취재팀은 보도 넉 달 전 사건 당사자인 조희영 씨를 만나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도 없다는 반박을 듣고서도 이를 데스크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기사에도 반영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을 부인하는 조 씨의 진술 조서도 이미 확보했지만 역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 기자는 기자의 핵심 팩트인 압수수색의 주체와 시점까지 왜곡한 것으로 JTBC는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12년 중앙지검으로부터 풍동 개발 수사와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를 2011년 대검 중수부가 계좌 압수수색을 하고도 대장동을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짜깁기 한 겁니다. 봉 기자는 이번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JTBC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이후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탄핵을 예고했는데요. 무리한 탄핵 남발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목한 첫 탄핵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안동환 검사.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야당은 검사 범죄 대응 TF를 꾸리고 추가 검사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추가 탄핵 검사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위장 전입 의혹으로 최근 고발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탄핵 카드를 남발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한동훈 장관 탄핵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은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때까지 해당 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이제 전언된 대로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검사 탄핵을 대여 압박 카드로 쓰는 이 모양새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의 이 검사 탄핵 추진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없는 죄도 죄가 됩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정치 검찰은 지금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범죄를 감싸 안고 서로 뭉칩니다. 정치 검찰이 무너져야 검찰 독재도 끝장납니다. 자, 보셨습니다. 민주당요 TF까지 구성해서 검사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쭉 들어보셨는데 발언이 굉장히 세요. 좀 이제는 막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어떤 예.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사실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이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을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네. 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검사가 거의 뭐 민주당은 악마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과 관련되는 법률에 의할 때는 마치 이제 그 판사처럼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를 해주면서 어떤 외풍을 그 막으면서 수사를 해서 거악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와 같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하는 것은 예. 헌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사를 도매금으로 일반화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악마화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네. 기각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에 대한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이기면서 예. 상당 부분 민주당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검사도 그냥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 국민처럼 사법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탄핵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판검사가 올해만 들어서 입건된 건수가 10,000건이 넘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로 좁혀서 보면요. 일단 5,809건의 이제 고소고발이 접수됐는데 네. 실제로 불기소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일반 시민들, 국민들 기소가 되는 비율이 한 40%대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인정을 해줄 때 검찰이 절대 악이 아니듯 절대 선도 아닙니다. 뭔가 피해 사실 공표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수사가 신뢰를 못 받고 박수를 못 받고 있는 이 국면과 관련해서 예. 어떤 타겟책이 있을 것인가. 이 검찰 탄핵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전국적으로 2,000명, 판사가 3,000명, 토탈해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한 고소 고발이 10,000건이 넘습니다. 그건 뭐냐?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패소하면은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예. 정권에서는 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공수처에도 수많은 수천 건의 어떤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검사에 대한 기소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탄핵대로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판사 검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실제로 기소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의 대부분이 직무유기로 무죄 무혐의 했는 판사 검사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 어떤 불만을 담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 것이지 이거를 민주당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때만 되면 되는 레파토리로 네. 예. 0.몇% 기소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안을 좀 호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상민 장관 사례에서도 보듯이 네. 뭐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은 뭐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 대상도 되고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행법 위반이 설사 있다라고 인정되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이런 사유에 이를 것인지가 또 법률적으로는 넘어야 되는 하나의 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대한 범죄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사 탄핵을 관철시키기보다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 이게 지금 탄핵하도록 악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찰 길들이기. 사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뭐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에 대해서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속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니까 특수수사는 계속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이 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당시 정권의 어떤 관련되는 사람 고위직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검찰이 현 여권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검찰을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분풀이 내지는 수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압박의 의도 그것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내년 총선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압박이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 좀 짚어보면 자신이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수사를 하는데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수사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일반 그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분들이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되는 몇몇의 검사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검사들을 아직 특정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를테면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보면 당과 상당히 유착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영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잘했다 검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정치와 무관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몇몇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현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요 검찰은 파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 수사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 형사법상 이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탄핵을 하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급했듯이 이 검사 탄핵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좀 여기에 흔들릴 가능성 뭐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탄핵한다고 해서 검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수원지검 차장이 만약에 탄핵이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안을 수사를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빠진다라는 점에서는 좀 수사에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이제 그 사건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사의 차질을 어떻게 보면 빚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할 경우에는
중도층과 이런 그 국민들의 그 예.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강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면서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으로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remain resolute in our commitment to returning inflation to 2% over time.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일정 시간 낮은 성장세와 함께 노동시장 과열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에 뉴욕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발 외교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48조 원이 빠져나갔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선 4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폭락하며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만에 돈을 거두어들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360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자지구병원 폭발 소식에 금융시장은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제 유가는 2% 급등했습니다.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산유국들의 이제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큰 비용 충격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전 세계 채권금리 기준점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4.9%를 돌파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딴 대외 약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올해 1.4% 경제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파월 미 연준 의장 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경제 영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어 포 롱거 해가지고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현재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 이 수준인데 내년까지 5%의 고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고용하고 소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좀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이 실시간으로 미국 성장률을 이제 추측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라는 데인데 여기 보니까 3분기 성장률 예측이 5.4%예요. 근데 네. 미국이 1분기에 2.0%, 2분기에 2.4%였는데 그 2배 넘게 지금 성장세를 볼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시장 금리에 이제 집중화 되는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 지금 막 아침에
5%를 넘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동발 위기 거론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위험에 처했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안 좋게 되겠죠. 일단 그 중동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예. 아까 살짝 봤지만 이란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란은 석유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단된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겠죠. 예.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를 상승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고금리까지 이제 겹쳐지면 상당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고 또 우리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불을 끄려면 금리를 올릴 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 물가만 보면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2%대까지 좀 주춤했다가 9월 달에 3.7%까지 다시 지금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지금 추정하는 올해 성장률이 1.4%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엄청난 글로벌 금융위기, 뭐 IMF 외환위기, 뭐 코로나 위기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1%대 성장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가지고 경기를 더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고 문제는 이제 한미 금리 격차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자본이 좀 더 많이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금리가 상단이 5.5, 우리가 3.5 그러니까 차이가 2%포인트 납니다.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이 차이가. 그런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리 높은 곳으로도 이제 돈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파는 셀코리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경기의 부양이 좀 시급하다면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는 적정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계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세수 펑크 그러니까 생각한 그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그 규모가 59조 1천억 원 이랬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400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한 60조 원이 덜 들어온다 그러면 한 15%가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월급이 15% 갑자기 안 들어온다. 그럼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기도 살리는 묘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있을까요, 묘안이? 사실 묘안이라는 건 찾기 되게 힘들고요. 정도를 사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돈이 안 들어오면 꼭 쓸 때만 돈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소위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취약계층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 또 그리고 뭐 수출 활로 개척해가지고 기업하고 이제 가게를 좀 살려가지고 세금이 다시 들어오면 그걸 또 돈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수출이 늘어나야 하고 그중에서 반도체 수출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한국의 1위 수출 상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계 경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기, 이제 중국 경기가 특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타격을 받은 건데 지금 3분기 중국 성장률이 4.9%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한 4.4%였는데 그거보다 좀 좋게 나와서 조금 좀 나아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동결하면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 또 뭐 연글 쪽들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마침 이창용 총재가 어제 금리 동결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조만간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빚내 가지고 내 집 사는 거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날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끌족들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수요가 아닌데 빚내서 집을 사고 또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주담대 금리가 이미 이제 7%를 기록 중이고요. 네. 기준금리도 이 동결됐지만 이 대출금리 오히려 더 오를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곤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이 이제 돈줄을 죄니까 예. 우리도 돈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게 있겠고요. 예. 또 금융 당국에서 이 대출이 지금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는 게 문제다 해서 예. 조금 과다한 증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열과 공기를 이용해 식수를 만들어내는 항아리 모양의 기구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상의 문제를 풀어낸 디자인을 발굴하는 서울 디자인 어워드가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응모한 기발한 디자인들 함께 보시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 암포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굴 양식과 함께 해산물 시식도 할 수 있는 태국의 하이브리드 구조물인데요. 수상 생태 관광을 통해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이 가득했던 멕시코의 도심 하천에 중고 타이어로 공원을 만든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인 해초를 활용해서 디자인한 인테리어 소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디자인이 일상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 프로젝트도 있다고요. 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제리캔이라 불리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가방도 있습니다. 방수 소재로 배낭을 만들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사판을 부착해서 우간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실 곳곳에 설치된 도구를 만지며 배울 수 있는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서울 디자인 어워드의 대상은 오는 25일 서울 DDP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일상과 잘 어우러진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처럼 비가 그친 뒤 날이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1.3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며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뿐 아니라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부산 19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